그래서 일단은 내신에 대해서도 내신도 수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이제 내신 수업을 했던 거니까 이제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신하고 수능이 별개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긴 하지만 내신 문제는 수능보다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엄매하잖아. 엄매는 아니야. 문법 문제는 내신 문제가 수능 문제보다 더 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수요일 설명할 때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신 수업도 다 같이 진행을 할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 수능 집중반하고 내신반하고 분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물론 당연히 N수생하고도 분리가 됩니다. N수생은 낮에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친구들은 이제 저녁 때 수업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그 시간표를 이렇게 조율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수요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성적을 좀 올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이에요. 지금 3문단부터 볼 거야. 3문단부터 보는데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지금 2문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지금 2문단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계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오버슈팅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 그 다음이야.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거기 또는에 한번 사조선을 그어주세요.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 됐어? 지금 원인은 다른데 그 다음이야.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그렇게 했어. 그 다음이야. 3문단 첫 번째 줄. 3문단 첫 번째 줄에다가 거기 앞부분 있죠? 앞부분에다가 물개 표시해주세요.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 여기다가 물개 표시. 이거 왜 여기다 물개 표시를 했냐면 우리 119쪽의 3번 문제를 봅니다. 119쪽의 3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 문제에서도 다룬 건데 우리가 보기 유형은 딱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구체적 상황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였어? 설명 대상이 하나 추가되는 것.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었지. 만약에 구체적 상황이 나왔어. 그러면 이 구체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문단을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지금 이 문단에 따르면 요 오버슈팅은 두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하는 거죠. 예린아,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인 거야? 이 문단에 따르면. 저도 이무진의 신호등을 좋아해요. 그렇지. 그럴 때 3문단은 뭐로 시작했어? 경직성에 대해서 어떻게 오버슈팅 현상이 연쇄작용을 해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보기 문제예요. 지금 3번 문제에서 보기를 보면 여기에서의 오버슈팅의 이유는 뭐로 제시가 된 거야? 여기에서 오버슈팅의 이유는 뭐로 제시가 됐어? 뭐? 그렇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나왔잖아. 이 문단 첫 번째 줄. 지금 보기 문제 봅니다. 보기에서 이 문단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오버슈팅이 벌어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봐봐. 지금 사실은 이 글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완결성이 조금 부족하죠. 왜냐면 두 가지 이유로 오버슈팅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에 따라서 설명을 한 거야? 경직성에 따라서 설명한 거거든. 그러니 문제에서 지금 뭘 보여준 거야? 그렇지. 불안해서 오버슈팅이 일어난 걸 보여준 거지. 근데 오버슈팅이라는 현상은 뭐가 원인이 됐든 간에 과정은 어떤 거겠어 그러면? 그렇지.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만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구체적 상황은 본문하고 조금 다른 걸로 보여주는데 그 다른 거는 금융시장의 불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테스트 문제에서 어떤 거지? 5번 문제가 되겠네요. 5번 문제에서 애국의 환율이 급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본문 이문단과 관련지어서 찾아쓰라고 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오버슈팅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나타나는데 본문에서는 지금 경직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거와 조금 다르게 여기에서의 상황은 불안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본문과의 관련점을 꼭 찾으셔야 돼. 그런데 무조건 똑같지가 않고 무엇 하나가 달라진다는 거.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봅니다. 3문단이에요.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글의 흐름이 뭐였어? 정책이 뭐였지? 정책 수단의 선택 사례를 보여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내용을 설명한다가 되는 거잖아. 됐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오버슈팅 설명이 끝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오버슈팅 설명이 끝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지. 그게 돼야 돼.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글의 흐름을 좀 쪼개서 보자. 그 글의 흐름을 잡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봅니다.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그런데 사실 이 장기와 단기라는 말은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죠. 이미 앞에서도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의 정보는 장기에 해당하는 것, 단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특히 어디냐면 이 문단 앞부분을 봅니다. 이 문단 앞부분을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이에요. 이 문단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환율이 수렴된대.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오버슈팅으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이 문단에서부터 장기와 단기로 나눴으니 지금 여기에서의 정보도 어떻게 돼야 돼? 장기와 단기야. 그런데 오버슈팅과 관련됐으니까 어디가 문제여야 돼? 여기에서 핵심 정보는 뭐와 관련된 정보가 되겠어? 그렇지, 단기와 관련되어야지. 볼게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알아보지.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충격이 발생할 때 조정 과정을 거친대. 물가는 단기에는, 먼저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단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다시 지금 우리 앞에서 이미 이 문단에서부터 장기와 단기로 나눠보고 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해당하는 정보도 장기와 단기로 나눠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오버슈팅은 단기와 관련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핵심 정보는 단기와 관련해서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겠네. 단계는 장기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물가는 단계는 어떻다는 거야? 경직적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대. 그렇다는 얘기는 경직적인 게 여러분들의 이제 만약에 어휘력이 부족했어. 그러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조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냥 경직된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만약에 경직적이라는 말을 몰랐을 때. 계속 반면 이번엔 환율에 대한 얘기야.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대. 그런 면에서 지금 공차가 형성이 됐네. 계속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지금 단기에는 조정이 안 되고 환율은 단기에도 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처리가 됐죠? 오버슈팅을 처리한다. 드디어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어. 그래서 뭐가 문제? 단기가 문제인 거야.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새로 등장했네. 구매력 평가설. 그리고 지금 뭐에 대한 거야? 장기에 대한 거.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지금 장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뭐여야 해? 오버슈팅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 나눈 비율로 나타나면 이제 이런 거 이런 게 좀 치사한 거죠. 아이고 미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부분이야. 요 부분에서 장기 환율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장기 환율은 지금 식이 나왔으니까 식 나오면 무조건 정리를 하라고. 이게 이용이 되든 안 되든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생겨.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는 써먹을 때가 없습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일반적인 선에서 접근을 해야죠. 다시 장기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아! 지금 균형 환율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고 봐봐. 주술관계 확인해봐. 뭐가 균형 환율이라는 거야? 주술관계 확인해야지. 뭐가 균형 환율이야? 그렇지. 지금 얘가 균형 환율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장기 환율은 균형 환율이다. 끝난 거야.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환율은 상승한대. 됐죠?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 그럼 또 어떻게 돼? 지금 통화량을 물가로 나눴대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구나. 봐봐. 여기에서 처리할 게 있냐 없냐? 처리할 게 있어 없어? 없지. 왜? 지금 오버슈팅은 어디서 벌어진다고? 단기. 근데 이건 뭐밖에 설명 안 했어? 장기만 설명했어. 장기 설명할 때 뭐와 관련해서? 구매력 평가설과 관련해서 설명. 끝난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단 와야지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다시. 지금 2문단 이후에 3문단으로 넘어오면서 글의 초점이 뭐로 잡힌 거야 지금. 글의 초점이 뭐로 잡혔어? 2문단에 3문단으로 넘어오면서 오버슈팅으로 잡힌 거잖아. 그럼 오버슈팅을 중심으로 정보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고. 사실 이거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는 단기 때의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냐? 여기서는 오버슈팅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나왔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이야. 자꾸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다가? 단기 오버슈팅에다가 둬야죠. 4문단 봅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지.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앞에서 먼저 뭐부터 설명했어? 장기 설명했고 지금 단기 설명하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야? 설명 대상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지. 공통점과 차이점이지. 지금 여기에서의 내용을 보고 앞에서 장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연결하면서 보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거 아니야. 됐어? 봅니다.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의 기초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냥 봐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설명이 어떻게 된 거야? 싸그리 무너진 거지. 필요 없다가 된 거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 오버슈팅 지금 단기에서 얘기했던 거였어.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이거 보고 앞에서 확인해야지. 맞지? 똑같은 경우였죠? 거기도 통화량이 증가하고 유지될 경우였어. 그럴 때 장기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줬단 말이야. 물가가 경직성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여기서 반응해야죠. 왜 반응해야 돼? 앞에서도 실질 통화량 나왔어 안 나왔어? 실질 통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장기에서. 실질 통화량 어디 있어? 그 위에 있잖아. 3문단 끝에 실질 통화량 있잖아. 어떻게 돼 있어? 그렇지 안 변하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는데? 그래 이렇게 짝을 지어야지. 실질 통화량 나왔으니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대.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 장기에는 시장 금리는 여기서 봐봐. 시장 금리는
여기는 이제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상승한다. 맞아? 그렇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하락한다의 반대말은 하락하지 않거나 상승하거나가 될 테니까. 오케이? 네. 계속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갑자기 국가 간 자본 이동이야. 지금 거기까지도 뭐 언급된 게 없었는데 마치 새로운 느낌을 주거든. 뭐 어쨌든 새로운 조건이 주어졌으니 확인을 해야지. 시장금리 하락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네. 시장금리 하락은 투자자의 기대수일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하락으로 빠져나가거나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지금 이 과정 여기 1번하고 2번 되는 과정이 되겠죠? 여기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지금 다시 이거 뭐로 오버슈팅 설명하고 있는 거지? 환율로 오버슈팅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앞에서 지금 그 3문단에서 이루어진 설명 생각해봐. 장기적으로는 환율 어떻게 된대? 장기적으로 환율 어떻게 된대? 상승이라고 나왔지. 장기적으로 상승이라 나왔어.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어? 환율은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환율이 상승하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게 뭐 한 거야? 앞에 있는 지금 단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단기랑 그 다음에 장기를 지금 비교 대조하면서 보면서 둘 다 지금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 됐죠? 계속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여기서 끊어서 생각해야지.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의 신축적인 경우. 그러게.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 언제 말하는 거야? 물가가 신축적이래. 앞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이었어? 지금 물가와 그 다음에 환율의 차이죠. 환율은 어땠어? 장기나 단기나 신축적이었으나 조정이 가능했으나 물가의 경우는 단기에는 뭐가 됐어? 그렇지. 장기에는 신축적.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면 단기가 문제였단 말이야. 단기의 물가랑 지금 환율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됐어? 그러니까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 이거 언제 말하는 거야? 그렇지. 장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소화하고 보고 있다고 한다면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 장기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지.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그래. 앞에서도 이미 장기 환율 상승한다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니 이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죠. 단기 때 금리 하락으로 유출이 그래서 환율 상승까지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대.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이다. 됐죠?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정도 및 지속성은 경직성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감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앞에서 단기 때 통화량 어땠어? 실질 통화량 어땠어? 이거 앞에서 정보가 연결했었잖아. 지금 장기에서도 실질 통화량이 나와서 단기에서 실질 통화량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정보 확인했거든. 그게 뭐였어? 단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얘기했고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그렇지 변함은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럴 때야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줄어드는 거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됐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으로 이게 반등이라는 말 썼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등인 거니까. 앞에서는 시장금리가 어떻게 됐어? 단기세. 지금 앞에서 먼저 설명한 건 그래 하락했지. 근데 반등한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오른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시장금리가 하락했을 때 지금 투자자금들이 빠져나갔거나 신규가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반대현상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제 돌아와야지. 그래서 이제 복귀하면서 라는 말을 쓴 거죠. 됐어? 그래서 자금이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 환율로 수렴된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장기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둘 다 상승이었던 거잖아. 그런데 상승인데 차이점이 있었죠.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 상승인데 이게 뭐야? 추가적인 상승이잖아. 맞지?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장기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로 수렴된다는 얘기는 요 추가 상승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없어져야지. 추가 상승이 없어져야죠. 그럼 추가 상승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올라간 것만큼, 오버슈팅이 된 것만큼 어떻게 돼야 돼? 내려와야죠. 됐어?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4문단까지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119쪽의 4번입니다. 119쪽에 4번 하면 지금 이제 ABC에서 이거 이제 테스트 문제에서도 관련된 거죠. 지금 테스트 문제가 8번 문제네. 지금 8번에 테스트 8번이야. B 그래프가 지금 요게 환율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답의 근거를 이제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지금 요 봐봐, 그래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우리 본문에서 확인을 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정보가 우리 가구간이지, 그 환율에 대한 정보가 가구간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지금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와 환율로 수렴된대. 그래서 환율이 그 수렴된다고 했으니까 환율에 대한 설명 확인했고, 그리고 요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설명은 3문단 끝에 있는 거죠. 지금 117쪽입니다. 11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고 되어 있으니, 그래서 4번의 답이, 그러니까 119쪽 4번의 답이 4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로서 처리해 줄 요소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근거를 확인하는 측면이었던 거고,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서 보면 여기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여야 되는 거냐? 지금 오버슈팅인 거지. 오버슈팅은 결국에는 장기와 단기의 차이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거를 환율의 오버슈팅으로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장기와 단기에 뭐가 구분이 돼야 돼? 환율이 어떤 변화가 되는지가 이 문단에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지. 왜? 걔가 핵심이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사실은 A, B, C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B거든. A, B, C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건 B여야 한다. 왜? B가 바로 지금 그 문단에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계속해서 119쪽의 3번 문제, 119쪽의 3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 문제를 좀 처리해 볼게요. 지금 먼저 앞서서 얘기했던 건 보기에서 구체적 상황이 나왔는데, 이 구체적 상황이 본문에서 설명한 것과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 것이 우리 테스트 문제에서 5번 문제가 됐던 거죠. 지금 경직성으로 본문을 설명했던 거고, 지금 보기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기를 봅니다. 3번 문제에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이야. 우리가 이것도 그 6평 경제지문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야. 그 6평 경제지문. 6평 경제지문에서 거기서 뭐가 나왔었냐면 이렇게 막 그 시장금리가 내려갔을 때,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경제학자 병이 뭐 예상한 거 있었잖아. 제안한 거.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변동이라는 말, 달라진다는 말이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라고 얘기했어. 지금 얘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3문단입니다. 보기에서 3문단이야. 첫 번째 문장. 미국에서는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로 시장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처리가 돼야 된다고. 그걸 봤을 때. 이거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금리가 변동된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처리가 금리가 내려가는구나 라고 했어야 그동안의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야. 지금 그거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마저 읽었다고 하면 아직 체화, 내면화가 덜 되어 있는 거지. 다시 지금 이제 변동, 변화, 뭐 달라졌다 이런 말들이 문제 속에서 나왔어. 그러면 물론 본문에서도 나왔으면 그거를 일단 처리를 해주세요. 오르는 거냐 내리는 거냐 변화가 없는 거냐 확인은. 사실 이제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르거나 아니면 내리거나가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였어? 내린다. 그리고 이렇게 내렸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오버슈팅이 벌어졌잖아. 테스트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6번입니다.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시장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장금리가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테스트에서 7번이야. 미국의 경우 딱 본문에서 설명한 이제 뭐가 벌어져야 돼? 시장금리가 내려가서, 그렇지, 오버슈팅,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미국은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제 A국이야. A국. 지금 요 3번 문제가 당시 오답률 1위였어요. 73%. 요 3번 문제가 오답률 1위입니다. 73%.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서 1번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제 어떤 몇몇 강사는 이제 뭐 이렇게 보기나 이런 것이 주어지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답이 4번하고 5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1번 선택지부터 그 다음 선택지가 쭉 이어지는 게 이거는 흐름이거든. 이거는 하나씩 이해해야 뒤에 있는 선택지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문제가 중요해. 문제가. 지금 문제 뭐라고 설명됐어? 문제 봐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의 견해야. 뭐에 대해서야? A국에 대해서야. 지금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1번 선택지 봅니다.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해 주세요. 오버슈팅의 정도. 이 오버슈팅의 정도는 어떤 나라에 해당하는 정보인 거야? 설명인 거야? 그렇지, A국이야.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A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 하락한다면 이 오버슈팅은 B에서 나타난다는 게 아니거든. 이해했어? 지금 그 정도는 A국에 해당하는.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왜냐면 이 상황이 이제 딱 A와 B국만 있는 거고, 지금 여기 A국에서 그 오버슈팅이 벌어지면서, 아니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이것이 B국으로 유출이 됐단 말이야? 그럼 B국에서 또다시 시장금리가 하락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또 상대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유입이 나타나니 어떻게 돼야 돼? 환율이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의 정도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 다시, 이게 문제가 물론 어려운 것도 있어. 어려운 것도 있는데 자꾸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독서 문제가 뻔하잖아? 그냥 내용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 정도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사실은 화작이나 혹은 매체 문제야. 매체나 화작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문제 집중해야 돼. 거기서 뭘 요구하는지가 처리가 되고 선택지를 봐야지 함정이 안 빠지거든. 그런데 지금 그거를 어디에서도요?
독서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용도 어려운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선택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거 되게 좋은 문제지, 그러니까. 그럴 때입니다. 지금 이제 2번하고 3번 선택지 볼게요. 그 3번에 2번하고 3번 선택지를 보면, 3번에 2번하고 3번 선택지를 보면, 2번 선택지야.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지금 제가 테스트 문제를 냈던 거죠. 결국에는 이거 뭐가 됐던 거야? 보기에서 벌어진 현상과 본문에서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게 지금 2번 선택지인 거지. 3번이야.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화돼도, 이건 핵심 내용인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오버슈팅이 이런 현상인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였어? 장기에 수렴한다는 것이 지금 4문단 끝에서 나왔던 거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119쪽의 5번 문제도 좀 테스트 문제로 좀 내려고 했는데 문제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거 내면은 뒤에 있는 그 기술 지문은 조금 또 줄여야 될 것 같아서 걔를 이제 내진 않았거든. 걔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얘 오답률이 48.7%야. 생각보다 높죠. 지금 얘 오답률이 48.7%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아니, 내가 생각할 때 딱 한 가지야. 걔가 들어있는 구간이야. 이건 앞으로도 유효해. 지금 구간이 지정됐어. 구간 지정되면 뭐 하라 그랬어? 문장 전체 보라고 했죠. 지금 그 구간이 들어있는 문장 봅니다. 그 구간이 들어있는 문장을 보면 118조 밑에서 세 번째 줄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찾았어? 그런데 거기가 시작이 아니지. 어디부터 시작이야? 거기서 두 줄 올라가야죠. 거기서 두 줄 올라가야지 시작이잖아. 문장의 시작. 읽어볼게. 이와 같이 찾았어?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환율의 추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용인인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지금 앞에서 정책 수단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환율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었어, 없었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없었죠. 환율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 그거를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묶어서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거나 그런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5번에 3번 선택지를 봅니다. 119쪽이 5번에 3번이야. 5번에 3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한다가 직접 환율에 뭐 하는 거야? 개입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는 환율의 그런 변화를 용인한다고 했는데 얘는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이거 개입하는 거잖아. 왜? 유출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된 거였어? 올라간 거였잖아. 이해했어? 다시 우리가 구간이 지정되면 꼭 뭐 하자고? 전체 문장을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함정이 안 빠져.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번에 그 5번이 오답률 48.7%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4번 문제 있죠? 우리 그래프 있었던 거. 이 4번 문제가 당시 오답률 5위였습니다. 54.9%. 그 다음 마지막 질문 볼게요. 오늘은 이제 지문 두 개가 어려워서 따로 지문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요거 마지막 지문 설명합니다. 요 지문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과학 지문은 대체적으로 과정하고 그 다음에 원리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럴 때 과학하고 기술 지문, 요 지문은 이제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과정으로서 지금 부호화가 나타나는지 이를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17학년도 수능에서도 과정이 있었지.
무슨 과정 있었지? 17학년도 수능에서 그거 나왔어. 섬유소, 비섬유소 소화하는 과정. 지금 그거 생각을 해보자. 그 지문과의 어떤 유사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유사점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올 때 좀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처음에 이 지문을 풀었을 때랑 지금 이 지문을 풀었을 때의 차이, 이 지문의 차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 봅니다. 1문단이에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이 글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 이걸로 구성된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를 설명해 줘야지.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와 과정을 거쳐서 전송한대. 영상 문자 등의 데이터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 과정이야. 그러니 먼저 뭐부터 설명해? 데이터부터 설명을 하죠. 계속 같은 방식이지. 앞에서 먼저 문장에서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지금 오버시팅 지문에서 두 번째 문단이 그랬었잖아. 지금 거기에서 사례로 그 다음에 환율의 오버시팅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버시팅이 쭉 나왔어. 그래서 사례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가 된 것은 그 다음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래. 그래. 뭐 어떻게 해? 그렇다는데 그래야지. 예를 들어 지금 기호 집합 보여준 거죠? 끝. 이번에 뭐가 나와? 정보량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뭐래? 정보의 크기. 정보량은 이제 정보의 크기란 얘기인 거지. 끝.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 발생 확률이 높으면, 지금 여기서도 이제 주의가 필요하네.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야. 지금 발생 확률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확률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지금 처음 나온 거잖아. 확률이 높으면이야?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정보량은 적고, 지금 요 발생 확률이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정보량 때문에 나온 거네. 그럼 얘랑 이제 짝을 맺어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은 많다. 이거면 당연한 거겠죠? 넘어갑니다.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고, 지금 평균 정보량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왔어. 그럴 때 이 평균 정보량은 앞에 했던 정보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또한 생각을 해야지. 같은 말을 썼지만 또 다른 말이 쓰여있으니까.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 이게 지랄 같은 거야. 봐봐.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문장 생각해봐. 지금 요 첫 번째 문장만 좀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를 부호와 과정을 거친대. 그럼 사실 이 지문은 뭐에 대해서 설명할 지문이야? 뭐에 대해서 설명할 지문이야? 부호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야 되는 지문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저부터 여기까지 쭉 읽었을 때 부호와 과정에 대한 언급이 나와 안 나와? 전혀 안 나오지. 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 뭐에 대한 설명이야? 그냥 데이터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 데이터를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거 관련되는 개념들만 제시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네모친 것들이 많죠. 우리 앞부분에서 네모친 거 많으면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뭐라고 생각? 그래, 배경지시. 그냥 이거 확인만 한 거야.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라고. 됐어? 다시. 지금 앞부분에서 데이터 설명이 됐는데 뭐가 설명이 안 됐어? 부호와 과정이 설명이 안 됐어. 송신기에서는 지금 앞에 첫 번째 문장 봅니다. 1문단의 첫 번째 문장. 거기 뭐라고 구성되어 있었죠? 지금 거기서 이렇게 구성된다고 얘기했었던 거잖아. 송신기 또 뭐야? 채널 또 이렇게 세 개인가? 그 중에 지금 송신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부호 과정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지. 송신기에서는 이거 어려운 지문이야. 정보량이 많아. 송신기를 다시 어떻게 했어? 거쳐 드디어 변환한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얘네 셋을 또
설명해야지. 다시 지금 이제 그 부호로 변환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이제 핵심 정보가 되겠죠? 그럴 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각각의 단계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 앞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서 벌어진 일이 앞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까지가 정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지문인 거야. 정보량이 많아서. 그래서 송신기에서 소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0과 1로진 데이터 압축하기 위해 소수 부호는 0과 1로진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됐죠? 어떤 기호가 변환되었을 때 지금 사례가 나오네.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는 개념을 하고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개. 그래. 비트 수 3개. 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9월 모평에서 뭐 나왔었지? 비트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얘기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있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라는 것이 사실 비트랑 그 다음에 그 이진수의 자릿수랑 그냥 다 하나씩 매칭됐던 것 뿐이었던 거잖아. 그냥 그 정도로만. 비트라고 하면 비트 수는 3일에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이런 거지.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배경지식 활용하는 거 어떻게 했어? 지금 올라가서 확인해야지. 엔트로피가 뭐였냐? 평균 정보량이었잖아. 그렇게 확인하는 건 끝이라고. 그게 배경지식으로서 활용하자는 거야.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지금 이때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래. 지금 그게 추가가 된 거네 뭐.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이게 치사한 거야. 왜 치사한 거야? 왜 치사한 걸까 이거?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뭘 설명하는 거야? 부호화 설명해야지. 맞지? 지금 송신기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호화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는 거란 말이야. 맞지? 송신기니까. 그럼 수신기는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 또한 어떤 과정을 거치겠지. 그거는 나중 문제인 거잖아. 지금 이 질문에서 이게 지금 필요한 정보야? 아니야. 지금 그거를 넣어주고 있다고. 그리고 이것도 문제를 냈어요. 치사하게. 봅니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평균 비트 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엔트로피 나왔으니까 위에서 또 확인하고 그래야 되겠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로 갖는 부호들을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 부호하라 한대. 야, 이게 치사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했어? 수신기 얘기했지. 수신기 얘기하다가 지금 뭐로 넘어왔냐? 엔트로피 부호화로 넘어왔잖아. 지금 여기서 뭐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뭐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래, 부호화 설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부호화해서 보내는 거잖아. 그러다가 지금 수신기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뭐로 넘어왔어? 부호화로 넘어왔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정보가.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지. 계속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봐봐. 그중 하나인 또 허프만 부호화래. 지금 처음에 지금 이 문단에서 설명한 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었냐? 나도 까먹었네. 소수 부호화예요. 맞죠? 지금 소수 부호화를 먼저 설명한 거야. 그 소수 부호화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 엔트로피 부호화가 나왔어. 그 중에 또 뭐가 나왔어? 허프만 부호가 나온 거지. 그냥 이것도 순차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잖아. 중간에 다른 정보가 막 끼어들어 있다고. 정말 치사한 질문이야 이거. 그래서 발생 확률이 높은 발생 확률의 말 또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문단에 아까 발생 확률 나왔었죠? 확인하는 거지 뭐. 발생 확률이 높을 때는 비투수가 적은 부호를 낮은 기호에는
부호를 할당한대. 야,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소수부호는 결국엔 뭐 하는 거였어? 지금 소수부호, 그래, 나도 까먹었네. 볼까? 소수부호와 데이터를 그냥 0과 1로 바꾸는 거야. 그렇지? 0과 1로 바꿔서 거기에다가 뭐 비트 해주고 그럴 때 뭐 쓸데없는 정보들이 있었던 거지. 그게 다였던 건데. 지금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이문단입니다. 이문단.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이문단 있지? 이 이문단이 처리가 돼야 돼. 사실은 이문단만 이렇게 지뢰같이 설명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이문단이 소화가 됐을 거고,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이문단 때문에 헤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봐봐, 이제 3문단을 볼게. 이제 뭐 설명하냐면 채널 부호화 설명하는데, 요 채널 부호화는 지금 앞에서 소수 부호와 여기 해당하는 뭐, 여기 해당하는 뭐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채널 부호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신기에서 그거 부호화 얘기했던 거니까.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오류 검출과 정정이야.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래. 통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거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하는, 특별한 거 없죠?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부호화.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부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앞에 거랑 똑같은 방식이지. 앞에 설명하고 뭐 나왔어? 수신기에서는 어떻게 나왔어? 그러고는 다시 또 뭐로 넘어왔어? 뭐로 넘어왔어? 송신기로 또 다시 넘어왔잖아. 수신한 부호의 0과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인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대.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외에는 1로 판단한대.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그리고 거기 전송했을 때에다가 다른 색깔로 한 번 더 표시를 해주세요. 전송인 거니까 다시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부호와 관련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지금 수신기에 대한 얘기하고 이로 넘어왔어.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가 정정된다. 야, 이거는 이 3문단 앞에서보다 쉬운 거야. 지금 수신기를 얘기한 이유가 딱 명확하지? 왜 수신기 얘기한 거야? 지금 뭐 설명하려고? 수신기를 왜 제시해서 뭐 설명하려고? 그래, 오류가 정정되는 걸 보여주려고. 왜? 지금 요 채널 부호화는 목적이 뭐였어? 채널 부호 앞에 뭐라고 설명돼 있어? 그렇지, 오류 검출과 그 다음에 뭐야? 정정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정보가 필요한 정보야, 안 필요한 정보야? 그래, 필요한 정보야. 그래야지 지금 채널 부호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잉여.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과반. 그러면 오류가 정정. 그런데 이걸 이제 바꿔서 이거 이따가 문제를 볼 때 얘기를 하죠. 계속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비트수를 채널 부호화라는 비트수로 나눈 값을 부호율이라고 하는데 걔는 이렇대. 그냥 그런 거부터 하고 넘어가야지. 맞죠? 그래.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문단이야, 이문단. 이문단만 여러분들이 잘 피해서 오면, 잘 헤쳐나와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딱 추출했으면 3문단부터는 이제 내용이 확 쉬워지는 거지. 왜냐면 군더더기 표현을 좀 줄이고 되도록이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4문단 볼게요.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정송하려면 부호들을 이것도 조금 치사하네. 왜 치사하냐면 앞에서는 먼저 소수 부호화 먼저 얘기해 줬지. 그 다음 3문단에서도 뭐 얘기했어? 채널 부호화 먼저 얘기해 줬지. 그럼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선부호잖아. 그럼 선부호는 이렇게 하면 설명이 쉬울 텐데 그걸 또 틀어버리네. 지금 전기와 선의 정사라면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되는데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를 결정하는 과정을
선부하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서 핵심은 0 또는 1을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신호로 바꾸는 거. 아, 이 0 또는 1 어디서 했어? 여기 소수부호에서 한 거지. 그러니까 최종이네. 그거를 전기신호 전압으로 바꾸는 거. 결정 방법은 따라 다르다. 아, 이거 주의해야겠네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테니. 선부하 중 하나인 차동 부호하는,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여러 개를 얘기해 주진 않았죠? 그 중에 다 하나씩만 얘기를 했어.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대요. 그래서 0이면 유지, 전압을 변화시킨대. 차동 부호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아, 기준 신호.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면서 봐야죠.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 기준 신호가 양이라면 부호 001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0은 아까 뭐였어? 전압을 유지. 그 다음에 1은 전압을 변화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이 지문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전에 뭐라 했어? 과학하고 기술 지문에서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가 처리가 돼야 돼.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게 처리가 돼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4번 문제죠. 121쪽에 있는 4번 문제가 지금 얘가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0이니까 양, 그 다음에 1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기준 신호 양이면 0은 유지. 그래서 양 1은 변화, 양. 됐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양인 것은 유지, 0은 유지가 됐으니까. 맞아봅니다. 변환된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중요했다. 여기가 됐어야 지금 지문 또한,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은 두 군데야, 두 군데. 이 문단에서 그런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헤쳐나온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 그래야지 틀린 문제를 줄일 수 있겠네. 계속.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똑같네. 맞지? 여기도 또 수신기 나왔어.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을 한대. 끝났죠 뭐. 그럴 때입니다. 여기는 120쪽에 있는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120쪽의 1번 문제부터. 지금 각 문단에서 아니죠, 미안해요. 2, 3, 4문단에서 수신기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왔죠. 그 수신기를 언급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지금 각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수신기에서 어떻게 다시 뭐 하느냐, 복원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지금 그거를 묶은 내용이 1번의 2번 선택지죠.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것. 그러면 송신기는 뭐 하는 거였어? 송신기는 기호를 부호로 바꾸는 거였잖아. 그래서 뭐였어? 부호화 과정이었던 거 아니야. 맞아? 다시 요거를 내가 왜 굳이 설명을 하냐면 이제 2번과 같은 선택지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고. 이게 한 문제에 두세 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직접적으로 언급된 거 아니죠, 이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종합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 뭐 설명하고 있어? 송신기에서 부호 설명하고 있어. 뭘 부호해? 기호를 부호로 바꿨어. 그럼 수신기는 당연히 뭐해가 돼야 돼? 받은 부호를 기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 당연한 이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됐거든.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오답률이 50.4%야. 이게 50.4%. 얘는 2번 보자마자 2번이 틀렸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 2번 선택지 볼게요. 2번 선택지에서 키워드가 뭐야? 2번 선택지에서 키워드. 그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본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야? 평균 정보량 최대값이죠. 그거 어디 나왔어? 1문단 마지막에 나오지. 거긴 뭐라고 되어 있어? 어떤 때? 그렇지. 동일한 발생 확률일 때. 그러니까 얘는 2번 보자마자 해야 된다고. 2번이 틀렸구나가 돼야지. 더군다나. 문제 또 봅니다. 문제. 2번의 문제가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2번의 문제가 뭐에 대해서 묻고 있어? 기호집합에 대해서 묻고 있지.
그런데 기호집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디에밖에 안 나왔어? 그래, 1문단에서밖에 안 나왔어. 자꾸 우리가 뭘 간과하고 있다? 생각보다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자꾸 우리가 비문학 문제를 풀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맞아요.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는 이 독서 지문에서도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접근을 하셔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이번 18학년도 수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1쪽의 3번 문제입니다. 121쪽의 3번 문제를 보면 지금 답이 5번이야. 답이가 얘 오답률이 62.8%예요. 얘는 1번 선택지부터 3번 문제는 1번 선택지부터 볼게. 1번 선택지야. 선부호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지금 선부호에서는 지금 뭘 전기신호로 변환해?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게. 1번 선택지는 지금 선부호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이지. 판단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이야. 허프만 부호에서는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지. 지금 이 글에서 뭐 설명하고 있었냐면 소스, 그 다음에 채널, 선부호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세부적인 것들을 제시했어. 2번 선택지로 보면 호프만 부호에서 정보량이 많은 것, 그 다음에 비투수인 거니까 얘는 세부적인 정보란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이거를 한 번에 보고 판단하기가 당연히 어렵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2번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파악한 핵심 정보로 최대한 체결해 줄 수 있는 거,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고 돌아가야지. 매번 선택지 볼 때마다 돌아가면 시간 어떻게 감당하게. 그러니까 2번 선택지는 건너뛰어야 돼. 3번입니다. 이거는 핵심이죠. 3번 선택지 왜 핵심이야? 채널 부호를 거친 부호들은 어떻게 돼야 돼? 잉여 정보가 들어있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4번이야.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이것도 부호율이 뒤에 이제 뭐였어? 0.3인가 이렇게 나왔었던 거잖아. 그건데 사실은 이거 좀 애매하긴 하네. 핵심 정보는 아니긴 한데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숫자가 나왔던 게 2개를 더 더했던 거지. 그래서 3개로 나눠서 그렇게 됐던 거 아니야. 그래, 건너뛰어. 나는 판단할 수도 있는 정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판단 못해도 됩니다. 건너뛰어. 반면에 5번이야. 3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2개의 비트의 오류가 있으면 지금 이거는 본문에서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됐어?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했죠. 지금 그 표현을 뒤집은 거지.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앞에서 어떤 거였어? 지금 요 채널 부호와 관련해서 이거 핵심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야. 왜냐? 채널 부호가 그런 건데 그거를 바로 이 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던 거니까.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을 보면 지금 아까 같은 방식이에요. 4번에서 1번 선택지는 그냥 건너뛰는 거야.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게 이거 뭐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너뛰었어. 국어에서의 계산은 항상 무조건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야. 부호화를 통해서 이거는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맑음은 00, 흐림은 01, 비는 10, 느는 11이 됐으니까 그거 확인하면 됐죠? 2번 선택지 처리 바로 가능한 거고. 3번이야. 3중 반복 부호화는 뭐였어? 그래, 똑같은 거 3개씩이었던 거잖아. 그럴 때 수신하였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3번 선택지는 3번에 5번 선택지 맞잖아, 이거. 지금 요 4번에 3번 선택지는 3번에 5번 선택지를 원래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지. 본문에 나온 거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둘 다 10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야. 날씨 B를 3중 반복 부호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B를 부호했으니까 111, 000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차동 부호야. 차동 부호는 얘를 다시 뭐로 바꿔? 음양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뭐가 필요하대? 얘는 기준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 기준을 뭘 했어? 뭘 했어? 양의 전환. 친절한 거야. 우리 보기에서 설명은 어떻게 이루어졌어? 양의 전압으로 설명해 줬잖아. 문제에서는 그대로 양을 했다고. 친절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음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이번 회차는 어려운 거야. 지금 이 정도 어려웠던 시험에서 요 4번의 오답률 2위예요. 65.6%. 그리고 시간은 아마 여러분들이 13분 이상 걸렸을 것 같기도 해. 그 정도 걸려도 요 처음 문제를 푸는 거니까 전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오답률이 높았던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당시에 수험생들이 국어 잘했던 거야. 이거 어려운 질문 맞아, 두 개 모두. 너무 거기 등급 컷에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